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간동대학교의 박진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호수 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2018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성공적 개최에 따른 강릉의 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 개최에 맞춰서 꼭 얘기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원래 이 모임의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소개도 하고 인식을 확산시킨 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8강 8번 강의를 하는데 내용 중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내용들이 담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한번 시작하는 단계에서 올림픽의 하여튼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마지막에 가서는 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90장입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PPT가 많아도 시간은 정확하게 12시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그림도 좀 집어넣고 또 설명도 집어넣었으니까 하시는 도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그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족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고 현장에서 되게 존경스럽고 또 되게 보기도 좋습니다. 아마 이런 힘들이 모여서 2018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강릉시도 아마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제를 제가 약간 바꿔봤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 가치와 강릉의 비전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서 2018을 원래 우리가 부르는 처럼 2018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 시민들이 자꾸 반대를 원래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2028로 부릅니다. 조크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안 듣네요. 손으로 된. 자, 첫 번째는 동계올림픽 개요에 대해서 올림픽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1894년도에 쿠베탕이라는 프랑스 남작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창설됐다는 것은 아마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IOC가 1894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은 그거보다 약 30년 늦게 1924년도에 1회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그만큼 역사가 좀 짧죠.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에 보면 원래 철학이라는 게 원래 상당히 좀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깔고 있습니다만 요즘 올림픽에는 이거 이상의 큰 가치가 있죠. 바로 경제적 가치 같은 것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아마 올림픽 가치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살펴볼 텐데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륜기인데요. 이것도 19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쿠베탕 남작이 만들었고요. 이 5개의 거리는 원은 색깔에 따라서 5대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유럽, 노란색은 아시아, 검은색은 아프리카, 이 녹색은 오세아니아, 호주 쪽이죠. 빨간색은 아메리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미, 남미 이쪽이죠. 올림픽 표 다 아시죠?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라는 표입니다. 시투스 알투스 포르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IOC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앙리 디동이라는 신부가
올림픽 운동을 하면서 제안한 모토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올림픽의 표어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올림픽의 아까 이념은 승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참가하는 데 있고 성공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데 있다라는 또 보편적인 진리를 이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아까 1924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동계올림픽으로 된 게 아닙니다. 1924년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샤머니 국제 동계 스포츠 주간이라 해가지고, 샤머니 몽블랑에서 동계 스포츠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IOC에서 1925년도와 26년도 거쳐서 회의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하자. 그래가지고 기왕에 1924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했으니까, 동계 스포츠를 했으니까, 이걸 이래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4년 단위로 하자, 이렇게 해서, 동계올림픽을 진행된 겁니다. 이게 86년도까지는, 90년도까지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하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올림픽하고 또 겨울에 또 동계올림픽하고는 상당히 바쁘게 지냈는데, 이게 86년도에, 이제 노전 IOC 총회에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2년씩 나눠가지고 한번 바꿔서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94년도부터 닐레한멜 올림픽부터 동하계올림픽이 2년 단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14가 소치가 있고 2016에 브라질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년 단위로 계속 동계 하계가 지금 교차해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에서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은 1948년도에 제5회 생머리치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게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동계올림픽에서 큰 재미를 못 봤고요. 1992년도에 그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금은 메달을 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희 나라가 동계올림픽에 이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총 저희가 17회에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게 되었고요. 가장 이제 역대 좋은 성적을 거둔 게 바로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데에서 우리가 금 6, 은 6, 동 2를 해서 종합 5위를 달성한 겁니다.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 아다시피 그동안에 동계올림픽 메달이 주로 쇼트트랙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밴쿠버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피겨까지 이제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동계 스포츠의 이제 강국이 되는 전환되는 지금도 역시 약점은 남아있죠. 여전히 살상 종목이라든가 또 이런 스키점프라든가 이런 종목들, 썰매 종목 같은 데서는 여전히 지금도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2018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최소한 뭐 스키점프라든가 이런 컴바인드 쪽에서는 뭐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메달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시아권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두 번의 실패에 의해서 2011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남아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최된 겁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일반 하계올림픽은 실은 이번에는 이제 2020년 하계올림픽이 도쿄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유치하게에서 정말 유치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3번 떨어졌지만은 그것보다는 하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보다 규모가 10배 정도 커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그냥 올인을 하죠. 동계올림픽은 실은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계올림픽을 보면은 2011년까지 총 21회 대회가 됐습니다만은 2014년 이제 소치 대회까지를 보게 되면은 자, 유럽에 14번, 그 다음에 북미에 6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2번의 대회가 열렸는데 유럽 쪽에서 14번 열렸고 북미가 미국이겠죠. 미국 쪽이, 미국과 캐나다가 6번.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딱 2번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가 지금 3번이고 미국이 4번이거든요. 국가들을 잘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뭡니까? 부자 나라들입니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동계올림픽은 부자 나라들이 하는 올림픽입니다. 실은. 그래서 가난한 국가들이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그만큼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국이 뒤에 우리 이제 올림픽 유치할 때 표가 뉴 호라이즌이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이제 그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부자들이 하는 스포츠를 아시아의 변방에서, 동계 스포츠의 변방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계 스포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이게 뉴 호라이즌의 기본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최국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당장 이제 1월 달에 소치, 한 6개월이면, 4개월 정도면 소치에서 바로 시작하죠. 그게 이제 23일 2위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018까지 한 4년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3, 14, 15, 16, 17, 18인데, 1월 달에 열리니까, 2월 달에 열리니까 4년 남아있거든요. 근데 금방입니다. 2016년에 경기장 완성하고 2017년부터 프레올림픽 시작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회 경기장 2016년 말에 완성되면은 2017년 1월 달부터는 강릉시가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프레올림픽이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뭐 선정 과정은 다 아실 테니까 뭐 적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1999년도에 한국체육학회에서 학술 상임이사를 했었는데요. 김진선 그 당시 도지사께서 학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전북 무주가 한 발 먼저 움직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라북도의 유정권 지사인가요? 그 유정군 지사가 무주에다가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하다고 하겠다고 그랬고, 또 유정군 지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측근이었던,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선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릉, 평창을 빼놓고 강원도를 빼놓고 무주가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학회에 있는 저희 임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원도가 그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역전을 합니다. 2000년도에 실은 그 2000년도에 KOC에서 올림픽위원회죠. 그래서 한국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회의 통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평창이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험난한 길을 11년 동안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씁니다. 이건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아니죠. 보통 올림픽은 개최한 도시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현장 도시가 메인 베뉴가 바로 평창입니다. 그래서 평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계올림픽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월드컵은 30일간 열려요. 근데 올림픽은 한 2주 좀 넘게 열립니다. 날짜가 아주 기가 막힌 날짜입니다. 2월 9일하고 2월 25일이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텐데, 2월 9일 날이 개회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회식 선언을 합니다. 2월 25일이요. 신임 대통령 취임 날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폐막식은 대통령 딱 당선돼가지고 연설하고 난 다음에 밤에 폐막식을 합니다. 아주 황금 날짜를 잡아놨어요.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구 대통령들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하면서 올림픽 전후를 끝맺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2월 29일입니다. 올림픽 안에는 이렇게 재밌는 게 몇 가지 숨어 있어요. 지금 코드가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꼭 같이 하는 게,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간에 꼭 뒤에, 약 한 2주 뒤에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마찬가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작년에 올 초에 있던 스페셜 올림픽은 이거 좀 틀려요.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번에 2013년 평창에서 한 스페셜 올림픽은 정신지체라고 해서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농아들 올림픽, 데프림픽이라고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 올림픽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지체 부자유자들, 이게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인데 세 개 다 올림픽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회에서는 조금 이것 때문에 복잡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주는 문제도 있고 복잡한데, 어떤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체 부자유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이라든가 농아는 여기에 제외되는 거고요. 종목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상 경기, 그 다음에 빙상 경기, 그리고 썰매 경기까지가 다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보겠습니다. 한 80개국에서 26,000명 정도가 일단 스태프라든가 임원진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종목은 지금 7개 경기, 15개 종목, 약 100개, 지금 현재 98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100개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해마다 올림픽 될 때마다 세부 종목들은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달 개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이에요. 아마 올림픽을 하신 도시에 사시니까 엠블럼도 이제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 전에 이제 유치할 때는 과정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평창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게 스노보드의 어떤 그 곡선이 나오고 슬로프의 곡선, 그리고 역동성과 도전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창만 해놔서 조금 속이 상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그래서 피읍, 평해, 창, 스타 뭐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한번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 엠블럼에 대한 제작 과정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가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으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가 설명하는 건데요. 아주 볼만합니다. 조금 느리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 제가 선명할 때 한번 가서 봤는데 아주 우리나라 한글과 여러 가지 어떤 올림픽의 어떤 이념들을 잘 맞춰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늦네요. 한 가지 더 본다면은, 나중에서 나옵니다만은, 시간이 없지 않으니까, 이게 천지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따가지고, 피읍자를 가지고, 평창의 피읍.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토인 천지인 정신. 하늘과 땅과 모습을 가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치읓이죠. 창의 치읓입니다. 그래서 치읓인데, 스타. 우리 올림픽이 스타들의 항연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눈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눈의 모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림픽 오륜기의 색깔. 이런 것들을 다음에 한국의 색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 놓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었기 때문에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직위원회 들어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꼭 보시고, 이걸 강릉에 오시는 다른 외지분들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이죠. 잘 알고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유럽과 북미 중심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확산시켜 보겠다. 동계 스포츠를 첫 번째 무대죠. 두 번째는 세대를 아시아 아까 똑같은 것처럼 젊은 세대들로부터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동계 스포츠들과 차별되는 어떤 새로운 표현과 참가자들, 소비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보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IOC에서 PT 할 때 대단히 호응을 받았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에 뉴 호라이즌한테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PT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단히 호응을 받았던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목표와 추진 전략이 시행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치 때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유치위원회 할 때는요 경제올림픽이 제일 앞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작년 연초에인가요? 할 때는 문화올림픽을 제일 앞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똑같습니다. 올림픽은 다 똑같은데 경제올림픽하고 문화올림픽의 자리가 좀 변동된 거 있습니다. 추진 전략도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새로 들어갔어요. 질 높고 특색이 있는 문화 관광상품 개발. 이것만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키, 이게 주로 이제 설상하고 썰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빙상 종목들이, 강릉에서 열리는 빙상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키 종목이 제일 많죠. 49개 종목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서 현재 98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다르고요. 경기장은 뭐 뒤에도 약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알펜시아하고 정성 그리고 강릉 이쪽 그리고 보강휴스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아까 동계올림픽을 재밌게 또 즐겁게 보시려면은 동계올림픽이 종목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 종목을 보게 되는 과정은 종목에 대한 이해도 또 흥미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종목, 자기가 재미없는 종목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이게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재밌게 보려면은 저게 어떻게 하는 경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미식축구 보라면 안 보시잖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축구는 다 보시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이제 스키 종목입니다. 알파인 스키라고 정식으로 보이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운힐 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이 슈퍼 대회전 같은 경우는 실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선수들도.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릴레이 한마리 올림픽에서 세계 1위 선수가 돌다가 슬로프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거의 빙판에서 스키를 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슬로프 각도가 심한 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기권을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가면은 허승욱 같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스키 선수들이 과거에 릴레이 한마리 대회 때도 기권을 했거든요. 가서 보면은 뛸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스키의 기재들이 또 말이죠. 이 슬로프도 상당히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스 컨트리, 우리 뭐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스키 종목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5km, 뭐 10km, 뭐 50km까지 다양하게 빨리 걷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출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출발도 있고 되어 있고요. 올림픽 종목의 꽃은 실은 스키 점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가 아니고 스키 점프입니다. 왜냐면은 이 꽃인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멋있잖아요. 하늘을 쑥 나고 다니기 멋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이 올림픽이든 뭐 국제대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TV가 얼마만큼이나 보냐는 거거든요. TV의 방영권을 가장 비싸게 받는 곳이 바로 스키 점프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상표들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선수들이 나가는 모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방송 카메라가 잡히면은 광고 노출 효과가 가장 뛰어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해마다 이 시청률 1위 종목이 바로 이 스키점프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스키점프가 않습니다만 보시는 바처럼 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키점프가 대단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그것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스키점프가 한번 소개됐고 향후에 메달을 딴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스키점프다. 왜냐하면 일본이 상당히 강국이거든요. 일본이 메달도 몇 번 금메달 딴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스키점프하고 좀 스키점프 이제 노르딕 컴바인드라고 해서 다음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점프는 노마힐 라지에 가서 120m짜리 옆에 보면 또 90m짜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120, K90이 되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따로 종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수는 날아간 점수 그리고 이제 자세 점수 두 가지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 심판이 제일 많이 들어간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단위 면적당. 왜냐하면 스키점프는 거리 주심이라고 그래가지고 1m마다 심판을 놔두게 되어 있어요. 선수가 쑥 날아가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자로 안 되기 때문에 약 한 50m부터 뭐 90m까지는 80m까지는 1m마다 선수 한 명씩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진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 심판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 중 하나가 이 스키점프입니다. 노르딕 복합은 아까 있던 스키점프하고 크로스컨트리를 같이 합해서 만든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렇게 일본 아시아권 국가의 선수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모굴 스키라고 그러죠. 프리스타일 스키. 그래서 이제 이 모굴에서 동작과 또 스피드를 겨루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 상당히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이 모굴 스키는 우리는 보강 휘잉스에서 이번 경기가 이루어지죠. 이쪽은. 스노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강 휘잉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대회전 그리고 뭐 하프파이프라고 해서 아마 스키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그런 데서 이렇게 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프파이프 같습니다. 바이애슬러입니다. 두 가지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와 사격을 합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바이애슬론 부회장이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김남희 선수라고 그 총장이 사무총장이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배 무도에 나와서 유명해진 종목이죠. 봅슬레이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법슬레이 경기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용평에 알펜시아 가시면은 연습장 경기장만 되어 있습니다. 한 100m 되나요?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아마 여름에 법슬레이 강원도 법슬레이 연맹에서 스켈레톤 연맹에서 그 자제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막 2만 원만 내면은 올해는 2만 원만 내면은 2박 3일 동안 먹고 해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해마다. 근데 아마 그거 상당히 관심이 있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관광 상품으로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봅슬레이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 봅슬레이를 가지고 여름 시즌 같은데 관광 상품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짜릿하고 위험한 것 같지만 또 위험하지도 별로 않고 괜찮습니다. 스켈레톤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썰매 위에서 그냥 쭉 달리는 한번 해봤는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짧은 거리를 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 1인승, 여자 1인승 종목이 있고요. 다음에 누워서 타는 누즈. 누워서 타서 누즈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톤하고 누즈를 잘 헷갈리거든요, 이게 둘 다 썰매에서 눕고 엎드리고 그러는데 뭐가 엎드리고 누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지를 생각하면 누워서 타니까 누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누지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로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종목.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종목이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어제가 그제 끝났는데 쇼트트랙이 지금 6위라고 그래요. 자꾸 외국 선수들이 그냥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메달을 제가 못 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못 따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6위라고 그러는데. 안현수 선수가 지금 빅토르 안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금, 은, 동 하나씩 땄다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쇼트트랙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하키입니다. 아이스 하키는 남자 아이스 하키하고 여자 아이스 하키가 있는데 관동대학교 제가 오는 관동대학교 이제 여자 아이스 하키가 있고요. 올림픽 종목에서 가장 관중이 많고 인기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아이스 하키입니다. 이건 북미 유럽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수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TV 같은 데 보면은 NHL이라고 해서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는 건데 대단히 역동성이고 재미있습니다. 아마 이 강릉에서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 자체로 아마 강릉이 상당히 이 외국인들로 많이 북적북적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아마 기꺼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컬링이죠. 저도 직접 해보진 않고 하는 것만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사람 정서하고 잘 맞는 종목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세계에서 한 100억 이상을 지원했어요. 이 컬링협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메달 가능 종목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엔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종목을 한번 쭉 보셨는데 아무튼 좀 새로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궁금한 것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거 좀 이제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 가면은 각 종목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비디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조금씩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대한 것은 잘 압니다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평창 지구하고 알펜시아 지구죠. 그 다음에 코스탈 지구라 해서 우리 강릉 해안 지구를 두 개 나눴습니다. 여기가 이제 빙상 종목이고, 썰매하고 설상 종목, 그리고 이제, 이게, 스노보드 쪽 관련된, 알파인 스키는 이제 중봉에 가서, 지금 슬로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까지 가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감도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각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봉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크, 용평, 불살부, 지금 재 있고요.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스키의 한 차원이 어떤 시설 차원에서 상당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내를 지금 그려놨네요. 지금 컬링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다 짓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봤더니 아직도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좀 40%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아직 이 설계 공사가 제대로 들어갈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물 짓는 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2010년 지나면은 철도도 다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다 뚫릴 것이고, 용동 2고속도로도 다 할 것이고, 경기장도 다 지어집니다. 문제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지, 끝나는 날은 다 정해져 있어요. 2016년 말 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보여준 전력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숙박시설이에요. 실은. 지금 알펜시아 지구에 있는 메인 선수촌하고 무슨 유촌에 있는 이제 미디어 선수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펜시아 쪽에는 본인 공개가 원래 짓기로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나와가지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숙박 문제가 왜 지금 골치 아프냐면요.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대회, 서울 올림픽을 포함해서 올림픽까지 다, 월드컵 포함해 다 국제대회가 대부분의 경우에 인구 1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그렇잖아요? 근데 동계올림픽만 이제 평창, 강릉, 용동구 있고 이 근처에 다 합해봤자 60만 명도 안 되는, 다 합하면 가까운 데만 하면 3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열려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가 한 2만 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지금요. 서울이라든가 대구나 부산에서 열렸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자원봉사자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평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봤자 5천 명. 세다도 말이죠. 나머지 한 10,000명, 15,000명은 외지에서 와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자야 되잖아요. 숙박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강릉이 또 다른 데만큼 이게 막 그냥 숙박을 많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천리에 있는 미디어는 거기는 올림픽 관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있는 우리 관동대학교에 있는 기숙사, 강릉대학교 다 쓰는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강릉 시민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나중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그런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좀 있으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조직위원회가 제일 고민하고 지금 골몰 섞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숙박 문제가 제일 1번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문제는 다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민 참여. 올림픽 붐 일으키는 거.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 올림픽 붐은 지금 이렇게 동시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언론 한 100일 남겨놓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100일 남겨놓고 월드컵 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신 분 있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88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월드컵 시작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만 명이라는 큰 어떤 응원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올림픽도 동계올림픽도 그때쯤 되면 가서 하면은 아마 이런 우리 시민들 또 전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붐을 일으키는 것은 될 거라고 보는데 숙박 문제가 조금 전부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설계는 거의 한 60, 70% 정도는 지금 거의 끝나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모든 시설 자체가 지금 그래서 12월 달 정도 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내년 1, 2월 달에 원래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기대 효과, 개최의 기대 효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다 아는 거고요. 이런 부분 다 아실 테니까 최첨단 산업 육성 및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통합이 될 것이고 남북 화해협력 할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제 아마 이런 SOC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에 확충하는 거죠. 또 제가 집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소를 다음 주에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강릉 시민 늘리기 운동에 지금 동참하려고 그래서 주변 사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또 강릉에 온 지 19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년 되기 전에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음 주 정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KTX 지금 이제 구간 볼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실은요. 이거 보면은 이제 강릉도 1시간 거리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유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KTX가 과연 놓아진 것이 강릉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실은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런 이 거리가 근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지금 저희 강주에서 시작하는 용동 제2고속도로도 지금 이미 열심히 또 짓고 있습니다. 한 155km밖에 안 돼요. 가니까 쭉 해가지고 양평, 동양평 해가지고 원주까지 쭉 여러 가지 갔는데 서울에서 아마 한 2시간 정도 버스로 타면 2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정도 거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강릉을 기회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아마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면은 강릉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평창보다 강릉이라는 브랜드가 더 국제화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평창은 산만 있지만 강릉은 바다도 있으니까 훨씬 더 외국 사람들이든 내부 사람들에게 볼거리라든가 놀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평이나 알펜시아 쪽 또 다른 근처에 있는 스키장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수준이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변 저도 이제 스포츠 레저학부에 있고 스포츠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광객들을 스포츠 관광 자원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12월 달에 그 스포츠 산업과를 다시 이제 부활합니다. 원래 스포츠 산업과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6년도에 그게 해체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편하면서 12월 달에 다시 스포츠 산업과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관광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스포츠 관광 쪽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국이 있고 관광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관광이 양쪽을 나눠놓고 가다 보니까 양쪽 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강릉시에도 뭐 이렇게 관광이 있고 체육 청소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가 열리고 뭐 행사할 때마다 이벤트 있을 때마다 뭐 스포츠 관광을 막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관광 따로 스포츠 따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제 모토가 창조 경제인데 창조 경제의 핵심이 콘텐츠고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관광 분야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올해 12월 1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이제 주식 개편하고 그 안에 스포츠 산업과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스포츠 관광 쪽에 핵심 사업으로 떠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1번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스포츠 관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과거에 스포츠 관광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을 앞으로는 스포츠가 주도하는 관광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관광 쪽에 있는 스포츠, 이거 올림픽 행사가 있으면 말이죠. 올림픽 행사에 과거에는 그냥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무슨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관광 쪽에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뭐 그냥 많이 오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뭐 페스티벌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포츠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2018에 열리지만은 2017년에는 프레올림픽이 열리니까 프레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외국에 오는 사람들 관광객에게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인상과 경험을 줘가지고 2018 때 더 많이 오게 만들 것인가를 스포츠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해가지고 관광 쪽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협업을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아마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강릉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부터는 요구가 무지하게 많아지게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관계된 분야에 일하고 계신다면은 지금도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주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은 꽤 오랫동안 해왔죠. 이거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아마 그런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올림픽 효과예요. 올림픽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20조, 8조, 23만 명이 돼서 대단히 정말 우리 말로 장밋빛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해가지고요 흑자를 본 나라가 실은 없습니다. 흑자를 본 나라가 없어요. 동계올림픽에서 흑자를 본 나라가 몇 군데가 있다고 지금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같은 경우 운영상에서의 흑자고 실제로는 투자비 대비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동계올림픽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적자를 본 거죠. 지금 밴쿠버도 지금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밴쿠버도 실은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흑자를 봤어요. 근데 실은 거기 올림픽 경기장 시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파트 문제가 뭐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도 곤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다 겪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평창도 마찬가지인데 이춘희의
아파트 지금 이렇게 지어놓으면 가정 분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흑자를 한다, 흑자 올림픽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운영성만, 그러니까 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는 지금까지 투자되는 직관적 SOC 투자 비용은 전부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뭐 인력 내지는 거기 프로그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뭐 천억이면 천억, 2천억이 있는데 그 비용과 이제 입장권 가격, 뭐 스폰서 가격 가지고 다 상세해가지고 보면은 돈이 남아요. 그래서 올림픽은 흑자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재정은 적자를 가는 거죠. 당분간. 이걸 이제 잘 활용하면은 적자를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강릉시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5개의 빙상 경기장 만들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커링 경기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강릉시의 빙상 경기장 98년도에 아시안 게임 한다 해가지고 한 해놨다가 그거 관리 못 해가지고 전기세도 못 내고 3년 동안 못 알았잖아요. 그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4개를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건물이 4개가 생기거든요. 건물 한 개당 600억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 관리하는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거 아니라 막 4개씩 있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지? 정말 고민하거든요. 그 체육관을 다 바꾸고 한다 해도 정말 고민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 좁은 20만 명이 되는 도시에서 그걸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나마 우리 학교는 감동대학교에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괜찮아요. 왜냐? 대학교가 책임지니까. 대학교가 그 시민체육시설을 해가지고 학교 체육 수업도 하고 일반인도 와서 사용하게 하면은 그 대학교가 다 처리하니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10,000명이 매번 쓰잖아요. 우리 학교에 10,000명이 있으니까 10,000명이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1년에 그러면 수십만 명이 쓸 테니까. 연륜으로 따지면. 근데 다른 이런 뭐 컬링이든 스피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쇼트트랙장이나 이런 것들은 실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답이 별로 좀 없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동계올림픽과 유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올림픽 레가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강릉 시민을 뭐라고 보통 하냐면요. 강릉 시민을 레가시 오너라고 합니다. 유산의 소유자. 멋진 말이죠. 올림픽 유산의 소유자. 레가시 오너로서의 책임과 긍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실은. 그 올림픽이 개최되시는 도시에서 그때 그 시간에 살고 있다는 자체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긍지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림픽에 있는 모든 시소유나 경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산이 되는데 유산을 소유하는 유산의 각각의 그 당사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로 참여하면 자원봉사로서의 어떤 당사자가 되고 유산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런던 올림픽에 갔는데요. 런던 올림픽의 입장권이 제가 가니까 제가 하는 게 좀 괜찮은 자리였는데 딱 봤더니 2002파운드예요. 2012파운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400만 원입니다. 입장권, 개막식 입장권 갖고 들어갔거든요. 물론 제 돈은 안 가고 KOC에서 받아서 갔습니다만. 옆에 이제 마침 영국 여성이 한 50대 제 나이쯤 되는 여성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야, 입장권은 너무 비싸다. 이거 비싸다고 했더니 그 여성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It's life. 이게 인생이다. 이거 하나 보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400만 원을 기꺼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도 그 말 듣고 되게 공감이 왔거든요. 실은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켜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살고 있는 계시니까 그런 어떤 레가시 오너로서의 유산의 어떤 그런 소유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또 거기에 뭐 책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은 개인의 유산이 아니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그래서 올림픽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것이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차원을 넘어서는 스포츠를 넘어서는 문화 코드,
올림픽에는 문화올림픽도 있고 환경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이라는 것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문학적 매력의 정수가 아닌가. 거기에는 문사체를 포함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이 앞으로 인류의 또 올림픽 개최하는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건물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창출되는 계획적인 것, 비계획적인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유형의, 무형의 이런 구조와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바로 올림픽 유산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도, 기록도, 건물도, 이런 프로그램도 전부 다 올림픽 유산의 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이제 올림픽 위원장 그만뒀죠. 토마스 바흐라는 독일 IOC 위원이 이번에 올림픽 IOC 위원장으로 다 새로 선출됐어요. 역사상 가장 청렴한, 아주 대단히 젠틀한, 위원장으로 남아있고,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만나봐도 대단히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가서 악수하고, 다정다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아주 좋은 사람인데, 작년에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향후에 올림픽, IOC는 이 올림픽 유산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올림픽 유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야지만이 올림픽 개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말을 제가 좀 적어놔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올림픽 유산에 관한 부분, 상당히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가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유산을 어떻게 계속 전송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은 이게 학문적으로는 하드 레거시하고 소프트 레거시, 좀 약간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아주 연성적인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방송과 관련된 좀 그런 것들이 하드 레거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소프트 레거시에는 뭐 기록, 사람, 프로그래밍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까지 소프트 레거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람과 기록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드림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이게 올림픽 정신도 우리가 일종의 유산이고요. 인프라와 경기장들, 촛도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고스톱을 다 올림픽의 유산, 올림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실은. 서울에 가면은 88 올림픽 도로가 있잖아요. 그 88 올림픽 도로는 IOC가 승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편하게 썼는데, IOC가 이제 스폰서 내지는 마케팅 그걸 강화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올림픽을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IOC가 승인을 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만약에 올림픽 시티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IOC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올림픽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관동대학교에 아이스하키장이 건설되면은 아이스하키장에는 올림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IOC가 승인한 경기장이니까. 근데 관동대학교에다가 올림픽 캠퍼스라는 말을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법인데, 제가 우리 학교에 그 올림픽 캠퍼스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KUC에다가 제가 자문을 좀 구했어요. 올림픽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학교에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KUC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니까, 교수님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대요. 절대로 그걸 돌이라든가 시험판이라든가 증거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올림픽 캠퍼스 열심히 써도 괜찮은데 그걸 말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끝나면. 근데 거기다가 뭐 역자 걸어놓고 뭐 돌 해놓고 올림픽 캠퍼스 하면 바로 떼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올림픽 경기장 안에 핸드볼 경기장이 있어요. SK가 300억을
내고 공단이 돈을 내가지고 지은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거기 원래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요.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이었어요. 이게 왜 올림픽을 집어넣느냐면은 이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이 올림픽 역도 경기장을 원래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도 경기장을 할 때는 올림픽 역도 경기장이었어요. 제2체육관, 3체육관에서. 근데 SK가 이제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올림픽을 넣으면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크게 멋있게 SK 돈 많이 내고 몇천만 원 넣어가지고 SK 올림픽 경기장이었어요. IOC에서 보고 당장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핸드볼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화시키고 어디에다가 엠블럼 집어넣고 하는 건 전부 다 IOC 규정이 다 위반입니다. 사실은.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열심히 말로만 열심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의 유산과 관련해서 보면은 올림픽은 전 세계 유산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우리 강릉시로 보면은 유산 정승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강릉이라는 지역의 어떤 상징성, 다음에 입지 조건, 또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인 역량,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아마 올림픽 내과시를 아마 갖게 될 거고요. 그 안에는 강릉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들이 잘 버무려져서 이게 대회 운영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대회 브랜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동대학,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또 강릉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례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 하시나요? 이제 우리 공부자님 이게 2시간 계속 하나요? 한 5분 쉬는 게 낫죠? 10분씩 하시는 게 낫죠? 저도 50분 이상 하면 목이 아파요. 좀 쉬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을 보니까 90장인데 이게 딱 50장이네 이게 50페이지 40페이지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만 11시 50분 정도 10분 정도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한번 각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 시설들을,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보여주는 것은 주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동계올림픽 시설 경기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올림픽을 가지고 얘기할 때 경기장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은 지금 나가노하고, 그러니까 전체적 올림픽이 전체적인 큰 걸로 따지면은 나가노와 밴쿠버는 실패한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고요. 성공한 것은 릴레아메르, 솔트레이크, 토리노 이 세 가지가 이제 성공한 걸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림픽 경기의 어떤 자체는 실은 잘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뭘로 따지냐면 나중에 사후 활용적 측면에서 실패한 나라가 이제 두 개. 나가노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 올림픽 경기는 잘 치렀으니까 괜찮은데 실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후 활용 비용이라든가 관리 이런 거 하는데 대단히 지금까지도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크 플래시드가 80년도에 대회인데요. 80년도인데, 그 다음에 릴레아메르, 나가노, 2002년도가 솔트레이크고요. 나올 겁니다. 토리노, 밴쿠버, 이렇게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나가노 대회 때부터 실은 건물이 대회가 조금
럭셔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일본이 나가노 올림픽을 유치하면서부터 상당히 건물도 최첨단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밴쿠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경기장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올림픽 시설 문제, 아파트 문제가 때문에 너무 비싸게 책정한 바람에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노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뭐냐면은, 경기장 건설에 따라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어났던, 거기도 제가 직접 나가노는 가봤었는데, 합보원이라 해가지고, 그쪽, 근처에 가면은, 알파인 경기장 하는데, 이게 고도가 기본적으로 한 1550m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거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그 문제됐던 것처럼 국립공원 지역을 훼손을 했습니다. 위에를. 한 500m를 철탑을 쌓아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정선 중봉도 막 그런 어떤 비난을 약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후 활용하는데 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유지 관리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노 올림픽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좀 보겠습니다. 릴레이하메르 올림픽에는 94년도에 돼 있는데요. 스케이트장부터 제가 쭉 보면은 주로 여기서는 릴레이하메르 때에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올림픽을 위한 대표적인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알다시피 큰 이 굴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경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올림픽으로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스키장 자체가 건물 부지는 쓰레기 하치장 선물 공장이고요. 친환경지 건축물로 만들었던 대표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하메르 올림픽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은 환경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거의 환경을 해소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경기장을 만들었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하키가 열린 이 인공 동굴 경기장을 만들어놨어요. 아이스하키 경기장. 그래서 아주 다목적 경기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재밌는 것은 핵무기나 생화학 경기 대피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재밌는 것들입니다. 나가노 올림픽은 돈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벌써 몇천억씩 다 들어가서 한 겁니다. 아이스하키 이 경기장, B가 이제 A가 남자하고 B가 여자거든요. 근데 1183억, 98년도에 약 한 1200억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얼마나 쓰냐면 약 550억 쓰고 있거든요. 그 돈을 정말 많이 쓴 거죠, 실은. 이 보면 4,500억, 2,400억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말 지금 벌써 10년 전에, 1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잘 써가지고 돈을 좀 벌고 있냐. 이게 공공건물이 돼가지고요. 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게 1년에 상당한 돈이 지금 20-30억씩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왔던 올림픽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경기장을 끝나고 나면은 철거해야 된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놔두면은 놔둘수록 적자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자. 다른 걸로 쓰자는 게 이 나가노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가노 올림픽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2018 동계올림픽 유치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가노에 있는 올림픽 시설 다 쓰게 만들 테니까 우리 쉬지 말고 나가노 와서 써라고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 다 그냥 무상으로 임대일 테니까 써라 좀 제발 좀 와서. 그 정도로 올림픽 경기장 시설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솔트레이크는 상당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잘해서 돈을 많이 효과를 잘 지금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레크레이션 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에 했던 시설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북미 하이크 리그가 발달돼 아이스하키가 워낙 유명하게 NHL 리그가 있어서 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솔트레이크 시티가 그런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후 활용 관련해서는 그런 도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리노 올림픽도 실은 돈을 잘 안 썼어요. 대부분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개보수로 돈을 쓰는 겁니다.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쓴 것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바뀌는 과정을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한 다음에 성공한 사례를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냥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산업도시로 그냥 대충 알려지도 않았었는데, 토리노 올림픽 이후에는 완전하게 전 세계의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을 하는, 변화시킨, 완전히 그냥 이미지를 바꾸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밴쿠버 올림픽의 경기장은 실은, 올림픽 경기장만 갖고는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끝나고 난 다음에 흑자에서 나온 돈을 그대로 경기장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영장도 만들고 또 아이스링크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강릉에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이 400m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트랙이거든요. 축구장에다가 돔을 씌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경기장, 이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얼마나 크냐고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에다가 돔을 씌워놨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인구 15,000, 우리 강릉시 축구장에다가 그걸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릉시에서 평상 스케이트 타러 여기 얼마나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나중에 이제 스케이트장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오토파크를 강릉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오토파크를 만들겠다. 거기에 동구장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프로축구단한테 뭐 임대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면 다 망하고요. 그건 성공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보여주고 있는 실패한 전형적인 예가 그런 케이스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정부가 그냥 국가대표 훈련장을 놔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가 돈 내고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 강릉시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스피드스케이트장 저걸 뭐 다른 방법을 쓴다는 순간부터 아마 내가 보는 강릉시는 정말 돈 먹는 하마를 받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그 안에다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인구 20만 명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면은 열심히 지금 정부하고 서로 노비도 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트장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게. 그럼 강릉시는 시설 관리비 안 들고 대회 열 때마다 사람들 오니까 강릉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좋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 제가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강릉시가 물론 지금 조직위원회 이 동계올림픽 그쪽 단에서도 지원하다 좀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정부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강릉시 막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강릉시는 속으로 뭐 여기다가 뭐 동구장을 만들고 막 이미 돼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축구장 만들어가지고 임대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축구장, 뭐 강원 FC가 월급도 없어갖고 지금 막 개개거리는데 거기다가 1년에, 응? 몇십억씩, 10몇억씩 주고 그거 사용하겠어요, 이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냥다가. 요미우리 자이언트가 도쿄돔을 쓰고 있거든요. 도쿄돔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홀트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래도 똔똔입니다. 돔을 씌워가지고 성공하려면요, 인구 한 20만 명 갖고는 택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 저는 대학에다 하나씩 주면 제일 좋거든요, 이게. 대학에다 주면은, 대학은 어쨌든 간에 학교 책시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간동대학교에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 유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것도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기장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올림픽 경기장 끝나고 나면 거기 아이스하키장은 빙상시설을 마루바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체육관시설로 바꾸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언제든지 만약에 필요하면은 또 바로 아이스매트 깔아가지고 빙상시설로 쓸 수 있게 만들어.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경기장 안에 밑에 있는 제빙시설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바로 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토리노에 있는 아이스 하키장에 이게 있잖아요. 아이스 그 링크가 있는데, 그때 그 시설도 똑같이 지금 체육관 바닥으로 바꿔놨습니다. 토리노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스 링크를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올림픽 레가시 유지 또 내지는 사후 활용 측면에서 언제든지 아무튼 빙상과 관련된 경기가 열리면은 사용하겠다. 근데 왜 그걸 씁니까? 그냥 옆에 빙상장이 있는데 그걸 쓰지. 강릉 시내에 클링장도 있고 소트랙장도 다 있는데 왜 우리 학교까지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바꾸려면 바꾸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용자 부담이 있으니까 안 쓰게 되겠죠. 그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많고, 경기장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 학교에 이제 보조 경기장이 같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통은 링크를 만들면은 반드시 연습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 왜냐하면 선수들이 몸을 풀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경기장 만들고 그 옆에다가 또 다시 보조 경기장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는 자리에 보조 경기장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 계획이 얼마가 잡혔었냐면, 유치위원회 원래 할 때는 39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싸냐 그랬더니, 쓰고 좀 이따가 없을 건데 뭘 이렇게 비싸게 주냐. 대충 지어놓고, 천막형으로 지어놓다가 뜯어 없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좀 상의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이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시설 주체가. 재밌는 게, 주 경기장의 소유주는 강릉시인데요. 올림픽 끝나면은, 보조 경기장의 소유주가 조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돈을 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직위원회는 2018 딱 끝나고 나면은 청산을 해야 돼요. 이게 한시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시설을 관리할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겠다는 거예요. 아예 철거하겠다. 근데 감동대학교의 보조 경기장에다가 테니스 코트에다가 1000평짜리 건물 딱 지어놓고 난 다음에 허물면은 거기다 우리 학교는 뭘 지어요, 거기다가. 건물 지을 때 돈 들어가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게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랬더니 조직위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돈이 2배로 들어간대요. 허물라고 생각하고 한 30억, 원래 30, 40억 올려놨는데, 그거 연구시설을 만들면은, 빼대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허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조직위원회가 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경기장을 이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강릉시에 없는 게 뭐냐? 실내 테니스 코트가 없잖아요. 테니스 코트장 자리니까 한번 실내 테니스 코트장을 한번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네 가지 이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건데, 그나마 그건 비전이 좀 보이잖아요. 앞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릉 시내에 테니스 코트장, 실내 테니스 코트장 없으니까 빌려주면 공짜로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돈 받고 빌려줄 테니까 관리비도 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좀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쪽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이죠. 저기 종합운동장 쪽에 있는 경기 그쪽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막막합니다. 그 안에다가 지금 문화예술시설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나라에서 어떻게 좀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좀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올림픽 오발, 이렇게 스페이스케이트장들인데, 이 나라가 국가가 다 관리하는 것들이죠. 이거 밴쿠버거든요. 밴쿠버에서는 이제 워터파크라든가 숙박시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은 밴쿠버 같은 경우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잘 이용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밴쿠버에 있는 그 올림픽 센터도 있고, 리치먼드 오발이라고 그래서 스페이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올림픽 잉여금 남은 걸 그대로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있는 것을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리치먼드 오발인데, 해놓은 겁니다. 밴쿠버 올림픽센터 같은 것들 다 이게 농구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나라만 하더라도 실은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수준도 높기도 하고,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어떤 것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올림픽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는 밴쿠버의 리치먼드 오벌 같은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트장인데 거기는 실은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문제가 좀 있어요. 강릉 시내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문화복합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것이 오토바이. 이게 리치먼드 올림픽 오바이라고 해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열린 곳인데요. 이게 400m 트랙을 1층과 2층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아까 말한 체육관 시설로 쓰기도 하고 밑에는 그대로 또 아이스하키장, 아이스 링크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컨벤션 센터, 박물관, 식물원 이런 유용한 예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저 센터를 하고 완전히 바꿔버렸죠. 야구장, 축구장 하는 거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실내 공연장으로서 아이스하키장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솔트레이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강릉 시내에서. 그리고 강릉 시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4개의 경기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인데요. 이건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이 자료들은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사무국에 들여서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장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증명 다 해놨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주요 어떤 시사점들을 보면은 일단은 올림픽 유산의 활용 방안과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을 지금 모색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릴레아메로 동계올림픽에서는 재활용과 가금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재정을 흑자로 만든 대가 릴레아메로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토리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이벤트를 통해서 개척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로 바꿔진 데가 토리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스포츠 관광 이 지역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케팅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릴레아메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아메 동계올림픽이 결국 그 시베리아에서 그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만들면서부터 아주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가 지금은 수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그런 어떤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릴레아메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이후에 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과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지금 보면은 경기장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실패한 올림픽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촌 문제가 아주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이제 투자한 게 많이 투자비를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시 전체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적자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삿포로 올림픽, 눈꽃축제로 아주 유명하죠. 삿포로 축제,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크 스프레시드, 아까 얘기했처럼 세계적인 또 관광도시가 됐죠. 올림픽 통해서. 릴레아메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통해가지고 관광도시 도약했던 경우가 있고, 토리노도 역시 상업도시에서 문화시도시 바꿨다. 제가 강릉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내가 해봤냐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릉이, 이 도시가 이제 나중에 올림픽이 이제 열리는 건 열리는 것이고, 강릉이 좀 관광도시로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쪽 안목 쪽 있잖아요. 안목 쪽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지금 안목 그 해안도로 이쪽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목, 그쪽가 커피로 아주 유명한 요즘에 지역이 된 데 보니까, 강릉의 이쪽, 그 강문 쪽하고 경포대 쪽은 그냥 거기는 횟집으로 놔두고, 안목 쪽부터는 아예 그걸 전체를 다 통으로 다 틀어서 저는 유럽식 레스토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지중해식으로 가서 해안가에서 스파게티 먹고 양식 먹고,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만 열차 타고 오면은
가장 멋진 낭만적인 해외 해안가에서 그런 어떤 레스토랑에서 전 세계 지중해 유럽의 어떤 그런 멋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도시, 곳. 그래서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고 아예 그 도로 쪽까지 전부 다 그냥 잘 정비를 해가지고 외국 가면은, 외국 휴양지 가면 보면은 걸어서 보면은 이렇게 골목길로 해가지고 막 음식점이 있고 커피점이 있고 막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좀 이렇게 먹거리를 만드는. 그래서 횟집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도 강릉 해봐도 더 좋은 데고, 가락시장 가도. 그게 좋은데, 아예 그런 식으로 한번 갖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커피 같은 경우는 저기 회산 쪽, 뒤쪽에, 구정 쪽에, 우리 그 강릉에 처음 커피가 그쪽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 커피숍? 뭐죠, 그거? 아테나에서 같이 유명하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대관령을 바라보는 지역을 잘 해가지고 커피 군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열차가 어디로 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쪽에서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쪽에 하나 군 세워놓고. 저쪽에, 안목 쪽에는 유럽식 레스토랑 하나 크게 그냥 그런 거리로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멋진 유럽의 어떤 그런 해변가의 낭만을 볼 수 있는, 뭐 해먹고 싶은 사람들은 경포대 가서 시험 드시라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관광도 아마 그런 어떤 파격적인 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그냥 해만 떡지같이 붙어 있는 경포 해변가로는 별로 이렇게 승산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계올림픽 이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소유권이 알펜시아는 강원도입니다. 지금. 알펜시아는 대회가 끝나면 소유권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용평에서 갖고 있는 성능량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펜시아가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정부한테 지금 알펜시아가 계속 한 달에 하루에 1억씩 이자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 보고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피드 점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전부 다 인수해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잘 안 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강릉은 전부 다 강릉시가 소유예요. 우리 간동대학교도 강릉시가 소유입니다. 단 우리 학교에 부지를 됐기 때문에 30년 정도 이제 무상 임대를 하고 그 뒤에는 영구적으로 아마 넘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뭐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강릉시가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건. 경기장, 넥스나메킨, 그 다음에 컨벤션, 스피드스케이트장은 훈련장, 내지는 컨벤션타. 아마 훈련장 쪽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피기하고 쇼트트랙은 다목적 경기장이나 시민체육관. 아이스하키장은 원주로 유지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전비가 한 500억 들어간다니까.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짓는 비용이나 비싸니까. 아이스하키 이 경기장은 우리가 이제 학교 체육, 시민체육소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나와 있는 이제 스키점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체육시설단지 컬링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거에서 좀 변환시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활용하는 데에는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사후 활용을 용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시설과 사후시설을 혼합 설계하는 건데,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미 우리가 보조 경기장 짓는데 시설 짓는 설계사하고 지금 벌써 이미 저희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요. 우리는 학교 내부적으로는 보조 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테니스 코트장을 짓고 싶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장을 지으려면은 원래는 보조 경기장에는 위에 지붕에 채광창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테니스 코트를 쓰려면은 채광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채광창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테니스 코트 쓸 거니까 채광창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명의 문제입니다. 또 테니스 코트장 조명하고 아이스하키장 조명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테니스 코트장을 쓸 거니까 그걸
조명을 처음부터 그걸 좀 해달라. 또 공기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 같은 거 전부 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은 되게 쉽죠. 좀 강릉시도 지금 고민이 그겁니다. 이게 용도가 결정돼야지만 이게 나중에 최대한대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들어낼 텐데 용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컬링 정도 좀 보수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아이스하키 2경기장 정도는 이미 이제 학교 체육시설로 쓴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이미 계획을 다 줬어요. 뭐 이 낙하는 뭐 누구 교수 연구실, 뭐 강의실, 세미나실 다 배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변 벽을 만들고 또 지주를 세울 때 세우고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더라도 돈이 안 들죠, 실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 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 모델 적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 올림픽이든 국제대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장밋빛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뭐 경제효과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억이 어떻고 뭐 8억이 어떻고 해놓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결과는 전혀 터무니없는. 여수에서 이번에 다음 주에 저 강의가 잡혔던데 30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가장 실패한 박람회 중 하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부 완전히 그냥 예측 잘못해가지고 장밋빛 소리 나가지고 망한 겁니다. 어저께 영암에서 F1 대회가 끝났거든요. F1 그 300km 속도로 달리는 차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뭐 영암에 그냥 그 갯벌 메워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55바퀴 돌 수 있게 딱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요. 1년에 약 100억씩 적자가 나요. 7년 동안 하게 된 고민이 약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기장을 짓든 뭘 하든 간에 할 때는 좀 낙관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온 밴쿠버라든가 알베르기 잉글리시 대표인 거죠.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유산 전승하고 경기장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올림픽 경기 계획을 수립도 하고 또 공익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가장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단도 아마 설립이 돼야 될 겁니다. 유산관리재단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릉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강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강릉시가 지금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강릉시의 어떤 그런 비전과 관련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강릉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올림픽 관련해서 뭐 지역 경제라든가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추진 전략은 기반 조성 단계, 올해까지가 기반 조성을 하고요. 본격 가동 단계 16년도까지 이제 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전부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전부 다 16년까지 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 개최하고 청산 단계가 17년, 18년, 이제 17년에는 프레대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모든 종목이 다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IOC 규정에 의해서 올림픽을 경기장을 새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경기장을 시험 가동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2017년 1, 2월 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올림픽 모드로 아마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대회 청산을 이루게 되고요. 중앙정부하고 강원도 강릉시가 지금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2년도에 뭐 법도 만들어 놓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연구라든가 지원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직위원회도 지금 거의 지금 여기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이 평창하고 서울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에도 있고 평창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 그렇게 막 그냥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거기도 지금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좀 투입돼야 되는데 아마 재정 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걸로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 쪽이 정리가 덜 돼서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강릉시는 그나마 그래도 해당 도시가 되고 지자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연구도 좀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그 종합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은 강릉시의 비전을 아시아 동계 스포츠 메카, 창조 문화 올림픽 도시 강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 올림픽 도시, 녹색 환경 올림픽 도시, 올림픽 산 도시, 창조 경제 산업 도시. 네 개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이건 뭐 경제, 뭐 문화, 환경, 경제, 문화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뭐 세방화라고 그러는데 글로컬라이제이션 뭐 쭉 한 10개 정도의 그런 트렌드를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모두 8개를 지금 강릉시가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창조경제, 그다음에 스마트 녹색경제 접통수송, 정주환경 및 인프라 정비, 문화관광도시, 환경도시, 환경조성, 스포츠 플랫폼, 그다음에 그 글로벌 국제화 제고, 시민운동,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협력 체계에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 발전에서의 또 균형 발전 부분을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강릉시만 보고 난다면은. 지금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남대천 위쪽으로 좀 경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감동대학교는 아이스하키 하나, 남대천 밑쪽으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스하키 경기장만 존재하고 있고요. 실은 교동 이쪽, 남대천 위쪽으로 전부 다 교동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좀 약간 편중 발전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강릉 시내에서도 그동안 이게 서북부인가요? 이쪽 남대천 서남 쪽인가요? 이쪽이 상당히 좀 저개발되어 있는 걸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 분야가 또 간극이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유치할 때에 내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실은요. 이쪽 남대천 쪽, 이쪽 서남 쪽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발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인구를 보니까 서남 쪽이 한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남대천 밑쪽으로 보는 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대천 쪽으로도 10만 명이 있으니까 그걸 절대로 관과할 수는 없는 수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IT 쪽으로는 대단히 발전할 것이다. 강릉시 쪽이 IT 쪽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 강릉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평창에는 안 모여요. 평창에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건물에가 이런 어떤 IT 기술들이 집착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또 교통, R&D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강릉과 관련해서는 이런 5가지를 상당히 중요시 해놨더라고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잠자리, 살거리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강릉시 올림픽이 이제 수영태세를 보면은 먹거리에서는 그런 순두부라든가 이런 항암과 매물물 같은 거 다 해놨다고. 그다음에 볼거리에서는 이제 주로 이렇게 단오문화원 임용과 선교장인데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걸 더 개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놀거리, 단오제, 축제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놀거리 부분 그리고 살거리 뭘 사야 되겠냐 하더니 이런 제품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상품이 부족하다고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뭐 하려면 이게 체류형이 돼야 돼. 잠을 자야 되는데 숙박비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결정되면은 아까 말했던
강릉시가 정말로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정말 반듯하게 정말 다른 어떤 대회하고는 다른 도시하고 다른 어떤 형태로 성공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 분석에서 지금 관광, 숙박, IT, 홍보, 마케팅 쫙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놔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지금 나와 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딱 52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혹시 우리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계된 것이 뭐 어떤 것도 좋으니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뭐 꼭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부 쪽의 사이드도 물어봐도 되고요. 이쪽 강원도라든가 조직위원회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이 파일을 우리 사무국에 드려서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올려놓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강자, 8강자 이강자를 강의해 주신 우리 전문대학교 스포츠대학부 박hin경 교수님께 고맙다는 답변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아직 6부차 강의가 더 남았는데요. 저희 강의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파일도 올려놓고 나중에 8강자를 다 묶어서 책으로 한번 발행을 해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저희 우리 수학생 여러분께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료증 드릴 때 책자로 같이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